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17개 상임위가 802곳을 상대로 다음 달 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이어지는데 무엇을 위한 감사인지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생과 정책을 고민하기보다는 예상했던 대로 기승전, 김건희, 이재명, 국감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듯합니다.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며 장외 법정을 방불케 했습니다. 국정감사 첫날 소식, 최홍국 기자를 시작으로 주요 상임위로 이어가겠습니다.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6개월 안에 내리도록 돼 있지만 1심 선고에만 26개월이 걸린 걸 꼬집은 겁니다.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왜 478명이나 증인을 신청했겠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검찰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관련 재판의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피고인이 내가 원하는 재판부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게 징역을 구형한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주변을 탈탈 터는 수사를 해서 허위 사실이다라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그리고 사건의 실체를 보고 아마 잘 판단해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당은 또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해주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 사유죠. 핵폭탄, 탄핵 폭탄이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는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 등을 상대로 국감을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등 쟁점이 많아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상임위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곳곳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이에 맞선 여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공세람에 역공했는데 이어서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던 인테리어 업체 문을 두드립니다. 셀이 있긴 있는데 연기책이 안 들려요. 사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대표가 불출석하자 야당 단독 의결로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고 의원들이 직접 집행에 나선 겁니다. 벌써 도망을 가버린 상태입니다. 반드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증인으로 세워서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국감장에서도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과 어느 정권에나 관저공사는 있었다는 여당의 반박이 오갔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한다 그런다면은 저는 문재인 정부 관저 인테리어 공사. 야당은 또 국토위에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문체위에선 김 여사가 KTV의 무관중 국악 공연을 관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오셨냐, 중간에 오셨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정말 처음부터 기획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여사가 중간에 참석해서 출연자들을 격려하고 갔다. 이것밖에 없어요. 앞서 민주당은 대여 공세 컨트롤 타워인 이른바 김건희 심판본부를 발족해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 야당 대표의 권력을 쓰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음주운전이 행정안전위 국감장에서 논란이었습니다. 여당은 국민적 공분을 살 사안이라며 다혜씨를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고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 오늘도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광주형 일자리 정책 홍보차 인수한 경영 SUV 캐스퍼. 딸 다혜 씨는 지난 5일 새벽 이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지난 4월 다혜 씨가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차량을 양도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인 증거라고 했습니다.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이 경제 공동체 관계에 기반한다고 의심하는 검찰의 논리가 증명됐다는 겁니다. 김정숙 여사가 따님 문다혜 씨한테 송금한 것을 두고 경제 공동체다, 차도 넘겨주고 돈도 송금하는 거 보면 그것도 경제 공동체 아니냐. 검찰의 압박으로 다혜 씨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거라는 야권 지지자들의 주장도 공개 반박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술은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음주운전까지 변명될 수는 없습니다. 경찰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당이 다혜 씨와 용산경찰서장을 증인으로 부르고 당일 행적 일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걸 요구하자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김호중법을 통과시킬 정도로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는 사안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음주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는 국민적 관심을 그리고 또 공분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해안부에서 다당부에 경찰국이 있습니다. 재임 시절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이틀 당내 인사들을 대규모로 만나자 당내 세력화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특히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주문했다는데 친윤계는 단결해도 부족한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친한계 원내외 인사 20여 명을 만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국회에서 원외 당협위원장 100여 명과 자유 토론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도 토론 주제에 올랐습니다. 의료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걱정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슈에 관한 민심에 관한 얘기들 등등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협위원장들은 야권의 김 여사 특검 공세를 우려했고 한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따를 수 있도록 할 테니 도와달라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만찬 회동에선 김 여사 특검법 이탈자가 누구일지 의아하다며 국정감사 진행 상황을 보고 대응을 결정하자고 언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행정관은 오늘 SGI 서울 보증 상근 감사직에서 자진 사퇴했지만 당 윤리위는 당무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오선의 권영세 의원은 한 대표 만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대동 단결을 해도 부족한 때 개파 모임을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권성동 의원도 당 분열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식사 모임을 한다라고 광고하면서 모임을 가진 것을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한동훈 대표의 세력화 움직임에 당내 견제 목소리가 커지면서 개파 갈등이 본격화하는 거 아니냐 우려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매번 국정감사가 끝나면 맹탕 국감이다 이런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맹폭 국감이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국감 첫날부터 나왔습니다. 정치부 김아린 기자와 함께 이번 국감의 전망, 여야 전략은 뭔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국감에 임하는 여야 각오를 들어보면 비장함까지 느껴져요. 그런데 이번 국감이 유독 치열할 걸로 예상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서로 다른 정치적 상황에 놓인 여야가 이번 국감을 정치적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권에선 국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이 추가로 터져나올 경우 정권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10월 위기설이, 야권에선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내려지는 11월 위기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이재명 국감으로, 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증폭시키는 김건희 국감으로 치르겠다고 나선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이재명 대표가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민주당은 탄핵 시사가 아니다 말은 했는데 오늘 국감장 보면 민주당이 해명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탄핵이란 말이 좀 공공연하게 나왔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첫날부터 관저 증축 의혹,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언급하면서 의혹이 드러나면 중대한 탄핵 사유라고 했습니다. 특히 야당은 오늘 열린 상임위 10곳 가운데서 법사, 행안, 문체, 정무, 국토 등 상임위 절반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마침 오늘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을 파헤치겠다면서 이른바 김 여사 심판본부까지 만들었는데요. 국회 내 탄핵의 밤 행사를 주선해 논란이 된 강득구 의원 등 강경파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당 지도부가 탄핵을 주도하거나 계획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요. 사실상 탄핵 여론 조성에 나섰다는 게 여권의 시각입니다. 자, 첫날부터 이 정도면 앞으로 얼마나 파상 공세가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여당은 해법을 좀 갖고 있습니까? 네, 여당은요, 김 여사 공세에 맞서서 내달 선거법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부각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공세 방어에는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단일 대우로 파상 공세에 나서는 야당과 달리 여당은 한동훈 대표의 최근 행보로 인해서 또 균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셨습니다만 연일 원내외 인사들 다수가 같이 만나고 있더라고요. 중진 의원들은 쓴소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김대남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연일 강경 대응 기조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오늘 당무감사위도 진상조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원외 당협위원장 단체 대화방에선 김 전 비서관의 대외비 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당시 총선백서 특위위원과 친한계 인사 간의 언쟁도 벌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단일 대우로 국감에 임하는 야당과 달리 여당에선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데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국감 때마다 보면 단골입니다. 호통, 갑질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었잖아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있었는데요. 과방위에서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증인 18명을 일렬로 세워둔 장면이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과 검찰, 국세청 등에서 방통위 감사 담당관실에 파견된 직원들이었는데요. 정 의원은 방통위가 아닌 특별수사본부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기 위해 일렬로 세웠는데 국민의힘은 인간적으로 직원들은 건드리지 말자는 논평을 냈습니다. 직원들 저렇게 늘어 세운 거 보니까 참 답답한데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런 게 갑질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국감에서 늘 스타가 탄생을 했습니다. 정쟁이 아닌 정책 질의를 하는 그런 스타가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비무장지대 최전방 감시초소, GP를 남북이 각각 11곳씩 없애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 여부를 상호 검증한 적이 있었는데요. 군은 당시 북한 GP 시설까지 완전 파괴됐다고 발표했었는데 거짓이었습니다. 검증단 보고서엔 북한의 거부로 식별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 같은 부실 검증이 문건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2월 북한 GP가 지하시설까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하시설은 출입구 부분과 감시소, 총항구 연결 부위가 폭파되거나 매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증단 증언에 따르면 정부 발표와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북측이 지하시설에 대한 안내를 거부했으며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의구심을 해소할 수 없었다. 우리 군이 위장돼 있던 지하 공간을 발견했는데 북측은 샘물이라고 했다가 지하 물탱크라고 번복하는 등 둘러대기 급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국방부 촬영 영상에도 북측이 현장 답사를 회피하는 듯한 모습이 나옵니다. 지하부에 대해서 확인된 거를 확인할 수는 없는 거네 일단. 어떻게 혹시 지하 구조물들이 이렇게 대략 설명해 주십니까? 아까 사진 봤지 말입니다. 사진 여기 저 앞에서. 우리 군은 북한 GP에서 고사총 등을 쏘는 총항구의 파괴 여부도 확인하려 했지만 북측이 접근을 통제하거나 지뢰지대라고 주장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짜 평화쇼에 의한 대국민 사기극에 의해서 안보 공급액이 초래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실 검증으로 우리 군의 멀쩡한 초소만 파괴해 수백억 원의 복구 비용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북한 GP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완전 파괴됐다고 결론 내린 건 국가 안보를 내팽개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이 앞서 전해드린 보고서를 확보해 지난 1월부터 감사를 진행 중인데 부실 검증 정황이 담긴 사진을 비롯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충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감사원은 군 검증단이 촬영한 사진 등을 확보해 10개월째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확보된 사진엔 수풀 사이 지하경도 입구로 보이는 통로가 플라스틱판으로 막혀 있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 북한군이 폐우물이라고 둘러대며 검증을 막아
검증단은 결국 내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사진엔 흙더미 틈 사이로 콘크리트 시설물이 드러났는데 기관총을 내걸 수 있는 총항구로 보이지만 역시 접근을 거부당했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북한에 막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지피불능하란 결론을 낸 셈입니다. 또 북한군은 사람이 다니는 길에 지뢰원이란 표말을 세우고 지뢰지역이라 못 들어간다며 검증단의 접근을 막기도 했고 지피 옆 초소에 경계병이 그대로 근무하는데도 지피를 파괴했다고 시치미를 떼는 모습도 있습니다. 북한 측의 요구를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람들이 있는 거라고. 군사 합의 자체가 기만당했다는 그 반증이 그 GP로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감사원은 그동안 현장 검증에 관여한 군 관계자 100여 명을 대면 조사해 부실 검증을 알고도 다른 내용을 발표했다는 정황과 증언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EBS 자체감사에서 유시춘 이사장이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일부 포착됐습니다. 감사실이 회수 처분을 요구했는데 현 경영진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하자 출석했는데 왜 나오라고 했는지 질의 내용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EBS 감사실은 유시춘 이사장이 5년 넘는 재임 기간 동안 업무 추진비를 200여 차례 총 1,600여만 원가량 사적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 어린이날에도 직원 의견 청취 명목으로 제주도와 강원, 전남 등지에서 30번 이상 썼습니다. 경영진은 감사실로부터 부당 사용액 회수와 함께 주의 처분을 내리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5개월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현 김유열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습니다. 반찬 식재료 구입이나 뭐 이런 게 있고요. 정육점 고기 구입 이런 게 있습니다. EBS의 어떤 업무와 연관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죠. 유 이사장은 제 업무 추진비는 월 100만 원 남짓한 액수로 사적 유용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방통위 국감에서 야당은 자신들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하겠다며 국감장에 세웠습니다.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뭐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할 사안이 되나 나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직무와 무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뭡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강제로 부르더니 수준 낮은 질의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지난 2017년 최승호 전 PD가 MBC 사장이 되자마자 16개 지역 MBC 사장은 해임되거나 사퇴해야 했습니다. 노조 파업에 따른 방송 파행 책임을 물은 건데 부당 해고 소송을 낸 한 지역 MBC 사장에 대해 회사가 4억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 해고자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 MBC 노조는 김장겸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했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김 사장 해임을 의결했고 최승호 전 PD가 신임 사장이 됐습니다. 조직을 망치고 동료를 망치고 이렇게 한 그 악의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최 사장 취임 직후 방송 파행의 책임을 묻는다며 물갈이에 나섰습니다. 16개 지역 MBC 사장 중 사표를 낸 4명을 제외한 12명이 해임됐습니다. MBC 최승호 사장이 독단적으로 지방사 사장을 해임하겠다 생각했고 임시추천 개최를 요구를 했고 임기 2년을 남기고 해임됐던 오정우 전 포항 MBC 사장은 부당 해고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까지 오 전 사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됐다며 포항 MBC가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다른 지역 MBC 사장들에 대한 소송에서도 부당해고란 판단이 이어지면서 MBC가 물어줘야 할 배상액은 총 수십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희 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경찰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데요. 저희 취재진이 사고 당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어두운 새벽 시간 다희 씨는 전조등도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차로를 바꿨고 곧바로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이 사고 뒤 파출소로 가는 도중에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기도 했습니다. 먼저 조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은 녹색 캐스퍼 차량이 오른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들자 검은색 택시가 피하지 못하고 부딪힙니다. 지난 5일 새벽 2시 50분쯤 문다혜 씨의 음주사고 당시 영상입니다. 문 씨는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었고 컴컴한 밤길인데 전조등도 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고 직후 택시 운전자가 캐스퍼 쪽으로 다가갔지만 문 씨는 한동안 내리지 않다가 사고가 난 지 약 3분이 지나서야 차에서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훌쩍 넘었습니다.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습니다. 문 씨는 경찰과 임의동행해 사고 지점으로부터 140m 떨어진 이태원 파출소까지 걸어갔습니다. 파출소로 가는 도중 비틀대는 문 씨를 부축하는 여경의 손을 뿌리치고 빤히 보며 뭔가 한참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파출소에서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면서 문 씨의 신분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로부터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문 씨 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사고 당일 다희 씨가 운전대를 잡기 전 모습도 CCTV에 남겨졌는데요. 다른 사람의 차를 열려고 시도하거나 비틀대며 걷는 등 몸을 가누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차를 운전할 때는 행인들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다혜 씨가 운전석 손잡이를 당기며 안간힘을 씁니다. 문이 안 열리자 차에 몸을 기대고 한동안 허공을 응시하다가 자리를 뜹니다. 음주 사고 40분 전쯤 자신의 차량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세워져 있던 남의 차를 열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한 목격자는 너무 취해서 코트가 바닥에 끌리는 것도 모를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주점에선 대화도 안 될 정도여서 함께 왔던 사람은 먼저 계산을 하고 가버렸고 문 씨는 30분쯤 혼자 앉아 있다가 갔다고 했습니다. 주점에서 나온 뒤 전봇대에 기대거나 가게 가판대에 한참을 몸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문 씨가 차를 움직이기 시작한 뒤엔 좁은 골목에서 행인들이 놀라 비켜서는 위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불법 주차 논란도 나옵니다. 문 씨가 7시간 동안 차를 세워둔 이곳은 5분 이상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사고 직전엔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들과 뒤엉켜 오도가도 못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난폭운전과 신호 위반, 불법 주정차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30대 운전자가 경찰을 따돌리고 도심 도로를 질주하다 붙잡혔습니다. 신호를 위반하는가 하면 중앙선을 넘나드는 고개 운전을 했는데요. 만취 상태였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경찰관이 다가갑니다.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자 그대로 달아납니다. 순찰차가 추격하자 좁은 골목길로 급히 방향을 꺾고 신호와 차선을 무시한 채 교차로를 달리기도 합니다. 합동작전을 펼친 순찰차들에게 막혀 아찔한 도주국은 15분 만에 끝났지만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끝까지 저항합니다. 경찰관들이 차량 유리를 깬 뒤에야 검거된 운전자는 만취해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30대 여성은 이곳에서 붙잡힐 때까지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도심 2.5km를 질주해 달아났습니다. 검거된 뒤에도 음주 측정을 3차례나 거부했습니다. 오늘은 걸리기 싫었다, 적발되기 싫었다라는 말을 이번에 단속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이제 그런 뉘앙스로.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 승용차 한 대가 차선을 넘나들며 달아납니다. 순찰차를 따돌리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지만 오토바이에 막히고 맙니다.
오토바이까지 위협한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경인고속도로에서는 외국인이 몰던 차량이 역주행하면서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7중 추돌 사고가 벌어지면서 한 명이 숨졌는데요. 운전자는 내비게이션 안내를 착각하면서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경인고속도로 부평나들목.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는 차량들과 반대로 승용차 한 대가 깜빡이를 켠 채 역주행합니다. 반대 방향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한 승용차를 달리던 승합차가 추돌합니다. 이어 뒤따르던 차량들이 잇따라 부딪히며 일대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 사고로 70대 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또 출근길 양방향 통행이 2시간가량 정체됐습니다. 역주행 승용차는 중국 국적의 40대 여성이 몰았는데 경기도 화성에서 인천으로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이곳은 일반 도로로 빠져나오는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40대 운전자는 우회전이 금지된 이 도로에 진입하면서 역주행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안내를 착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비가 안내해주는 대로 갔어야 되는데 잘못 들어간 걸 자기가 인지를 했다 하더라고요.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검찰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자택과 남양유업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홍 전 회장이 회사 돈을 묘지 관리나 미술품 구매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따른 겁니다. 이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년 당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억제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게 논란이 되자 사퇴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자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자신과 일가가 보유한 지분 53%도 사모펀드에 넘기겠다고 했다가 번복해 소송전을 벌였습니다. 결국 지난 1월 대법원이 사모펀드 측 손을 들어주면서 홍 전 회장은 선친이 창업한 회사를 빼앗겼습니다. 새 주인을 맞은 남양유업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회사 측은 특가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한다며 횡령액은 약 201억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전 대표이사 등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오늘 남양유업 본사와 홍 전 회장의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묘지 관리와 해외여행 등에 회사 돈을 쓰고 중국 수출 대금을 일부 빼돌렸다는 의혹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홍 전 회장이 회사 돈으로 사들인 미술 작품을 본인 소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값을 지불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전기차 화재가 무서운 건 이 화재의 원인이 되는 배터리가 차량 바닥에 있어서 차량을 수조에 담궈야 화재 진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배터리팩을 뚫고 물을 분사하는 장비가 개발됐습니다. 화재 진압에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김동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기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불길이 치솟습니다. 연신 물줄기를 쏘지만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질식 소화포를 덮어도 사이사이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이때 소방대원들이 전기차 밑으로 무언가를 넣습니다. 10분 정도 흐르자 연기가 줄어들고 불길이 잡힙니다. 차량 하부는 물론 배터리팩까지 뚫고 그 안으로 물을 분사하는 새로운 장비에 전기차 화재가 쉽게 진화된 겁니다. 배터리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능해서 좀 장시간 소요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15분 내지 30분 이내로 저희가 화재 진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EV 드릴렌스로 불리는 새 장비는 현대차그룹과 중소기업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크기가 크지 않고 소방 호수만 연결하면 돼 지하주차장 등 어디서든 설치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기나 유압과 같은 다른 동력은 없이 공급되는 소화수만으로 차량 하부에 배터리 케이스를 천공을 하고. 소방당국은 올해 전국 소방서에 새로 개발된 전기차 진화 장비 250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동열입니다.
이 해외에 갈 때 비행기 출발 시간보다 보통 3시간 정도 일찍 공항에 도착하죠. 출입국 심사와 보안 검색에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되기 때문인데 일부 공항 직원들이 여행을 가면서도 별도의 출입증을 이용해서 출국 심사 없이 면세점 구역까지 빠르게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입점업체 직원 홍모 씨는 2년 전 해외여행을 가면서 업무용 출입증을 이용했습니다. 직원 전용 보안 검색 때만 통과한 뒤 출국 심사도 받지 않고 바로 해외로 갔다가 입국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런 전용 통로를 이용하면 공항 이용객이 붐비는 시간에도 항공기 게이트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주공항의 한 직원은 16번이나 전용 통로를 이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그 안에 면세점 그런 직원들이랑 그런 데서 이용하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출입증 부정 사용은 최근 5년간 564건이 적발됐고 지난해엔 179건으로 3년 전에 비해 2.6배 늘었습니다. 규정 위반이지만 적발돼도 주의나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명백히 출입국 관리법 위반입니다. 공항의 보호구역 철저한 관리와 직원 교육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엄격한 출입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군 골프장은 가격이 저렴해서 일반인들이 부러워하는 군 복지인데요. 이 군 골프장을 장성들이 선점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골프장 관리 책임을 맡은 간부와 배우자는 연 200회 이상 예약해서 마치 회원처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부하 직원을 통해 예약을 선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군이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충남 계룡에 있는 계룡대 군 골프장입니다. 현역 군인들은 단돈 3만 원에 칠 수 있어 예약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육군 골프장 관리 책임을 맡는 A 대령과 배우자는 이 계룡대 골프장을 포함한 5개 군 골프장을 1년 반 동안 243차례 이용했습니다. 전 인사사령관 B씨 부부도 2년간 250차례 골프 예약 등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비역 장성 출신으로 군 골프장 예약 권한이 있는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과 예약을 시도해봤습니다. 5명을 뽑는데 85명이 몰려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제 1분 있으면 못 쳐요. 이제 5팀밖에 안 되잖아요. 보세요. 제가 20번인데. 그런데도 해당 간부들이 1년에 100차례 넘게 군 골프장 예약을 할 수 있었던 건 담당 부하 직원을 통해 예약을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SNS 메시지로 날짜와 시간을 말해주면 곧바로 예약이 가능했습니다. 매년 5차례씩 골프장을 점검하는 정비의 날엔 군 골프장 직원들이 무료로 골프를 치기도 했습니다. 현역 장병 및 예비역의 사기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육군은 골프장 이용과 관련해 비위 의혹이 있는 A 대령 등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가 매물로 올라왔습니다. 장관 본인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야당 의원이 허위 매물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올린 거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범죄 행위라고 맞서면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국감장 화면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5천만 원짜리 승합차가 띄워집니다. 해당 차량은 다름 아닌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 당근에 지금 5천만 원에 판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올리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일 없어. 윤종군 민주당 의원이 허위 매물을 누구든지 중고거래 앱에 올릴 수 있다는 걸 지적하려고 자신이 올렸다고 하자 박 장관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현재 지금 당근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양해 받고 가신 거예요? 여당 의원들도 범죄 행위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 하더라도 장관 명의를 도용해서 장관도 모르게. 하지만 윤 의원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설전이 이어졌고 장관님 촬영번호하고 장관님 이름을 아는 게 국가 보안입니까? 허위 매물을 올리면서 범해진 여러 가지 법률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소명을 요청한 것인데 급기야 고성이 오간 끝에 국감이 20분 정도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일단락됐지만 난데없는 중고 매물 논란으로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30여 년 전 중단된 필리핀 원전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원전 타당성 조사에 한수원이 참여하기로 한 건데 체코에 이어 동남아로 원전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마닐라에서 조성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한 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경제와 안보 분야에 20개의 MOU를 맺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여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Adding further impetus to the strengthening and deepening of our cooperation in an increasingly complex geo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두 나라 정상 간의 공동선언문 채택은 1949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최고 수준의 외교 관계를 문서화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1986년 건설이 중단된 필리핀 바탄 원전의 타당성 조사를 한수원이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의 고리 2호기 원전과 동일한 모델인 바탄 원전은 1976년 착공해 1980년대 공사 대부분을 마쳤지만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가동을 미루며 38년간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를 40여 년간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어 바탄 원전의 타당성 조사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선정을 계기로 동남아 원전 공략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1박 2일의 필리핀 일정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순방국인 싱가포르로 이동해 국빈 방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갖기 위한 분쟁이 이어지면서 영풍정밀의 주가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영풍정밀이 갖고 있는 고려아연 지분 약 2%를 차지하기 위해 공개 매수가를 서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고려아연에 이어 영풍정밀 매수가까지 높아지면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한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전쟁의 핵심 승부처가 된 영풍정밀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풍정밀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9% 가까이 오른 34,700원에 마감됐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오늘 이사회를 열고 영풍정밀 공개 매수가 인상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폭등한 겁니다. 저희의 1차적인 목표는 지금 MBK와 영풍이 함께하고 있는 공개 매수를 저지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대응하시면 저희도 대응을 하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전 9,000원대였던 영풍정밀 주가는 MBK 파트너스 영풍연합이 공개 매수를 선언하고 두 차례 가격을 인상한 최근 한 달 사이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갖고 있어 이 회사를 차지할 경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투입되는 돈이 3조 원을 넘어서면서 안팎에선 회사의 미래에 투자해야 할 자금이 경영권에 소모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R&D라든지 기타 비용을 소진해버리는. 양측은 공개 매수 경쟁만으론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자 법정 다툼과 우호 세력 확보전 등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미국 대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해리스, 트럼프 양쪽의 지지층이 결집한 상황에서 결국 승부는 경합주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가 7개 경합주에서 사활을 거는 이유인데 이 4개의 주가 포함된 쇠락한 공업지대 이른바 러스트벨트는 선거인단 61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특파원이 경합주인 펜실베니아를 둘러봤습니다. 낡은 철강 공장이 위치한 펜실베이니아의 체스윅 지역입니다. 철강 연기 불황과 함께 빈집도 보입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동북부의 쇠락한 공업지대인 이른바 러스트 벨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주요한 경합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러스트 벨트에만 모두 61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는데 이 중 펜실베이니아는 19명이 걸려 있어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원래는 친노조 성향의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지만 최근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로 트럼프 후보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의 다른 마을로 가봤습니다. 제조업 쇠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블루칼라 유권자가 많습니다. 승부수는 부동층 표심을 누가 잡느냐입니다. Because I'm not terribly fond of either of the major candidates, whether Republican or Democrats yet. There's issues going on with both of them that I'm just not real happy with, and so I just haven't made my decision. 8일 동안 4차례 위스콘신을 찾은 트럼프 후보는 일론 머스크까지 내세워 러스트벨트 노동자 표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진영의 최대 지원군 오바마 전 대통령도 오는 10일 첫 지원 유세를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로 정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선하게 뒤섞인 주인공이 마술처럼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녀의 옷차림, Dress to Kill.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지니죠. 먼저 음유 시인 레너드 코언이 노래했듯 끝내주게 잘 차려입는다는 뜻입니다. All dressed to kill and in this night. 또 하나는 말 그대로 누군가를 파멸시키러 가는 살기 어린 옷차림입니다. 이 잔혹 스릴러에 등장하는 살인자의 여장처럼 말입니다. 히치콕의 걸작, 사이코에 바치는 경배, 오마주죠. 그런데 화살을 보면 맛있는 새구이부터 찾는 사냥꾼도 있기 마련입니다. 사정이 급해 앞뒤 안 가리는 겁니다. 끌어내려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하루 3번 연달아 공언했습니다. 선거를 못 기다릴 정도로 심각하면,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중간에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다. 누군지 지칭하진 않았지만 짐작하기 어렵진 않습니다. 말해도 안 되면 징치해야 합니다.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징치란 징계해 죄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말로도 안 되고 절차를 밟는 징계도 안 되면 힘으로라도 끌어내리자는 건가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섣부른 주장이다 싶었던지 민주당 지도부가 원칙적 일반론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미 대상을 찍어 말했습니다. 정권이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한다. 얼마 전엔 군주민수 넉 자를 올렸습니다. 그 말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담배 신세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급기야 하루 3번 끌어내리자고 외치는 이 대표. 왠지 급해 보입니다. 11월 선거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나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선 출마길이 막힙니다. 유일한 돌파구는 조기 대선뿐입니다. 가뜩이나 짧은 가을, 빨리도 갑니다. 11월 중순이면 강추위가 닥쳐온다고 하죠. 가는 가을이 무정합니다. 10월 7일 앵커 칼럼 오늘, 급하다, 가을날이 갈수록이었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영남 해안은 오늘 밤까지,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절기상 할로윈 내일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5에서 40, 경북 동해안과 산지에 5에서 10mm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경상권 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로 인한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 서울과 청주가 13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 낮에는 서울이 24도, 부산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한글날에는 영동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7일 월요일 뉴스나잇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